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다솔입니다. 겨울 한파가 찾아오면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갑자기 추운 날씨, 특히 새벽 등 이른 시간엔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은 또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자기 발병하는데요. 치료 후에도 후유증, 재발 위험이 높은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지병이 있다면 뇌졸중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한데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뇌졸중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뇌혈관 질환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하윤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에 특히나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 어떤 병인지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에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혈관 질환입니다. 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오게 되고 손상이 온 뇌 부위에 따라서 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런 뇌졸중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6명 중에 1명 정도는 최소 한 번 이상 뇌졸중에 걸린다고 하며 세계적으로는 2초에 1명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심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뇌졸중의 경고 증상, 치료, 예방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흔한 질환인데다 후유증까지 심각한 뇌졸중,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뇌졸중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종류들이 있고 이 종류들에 따라서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뇌출혈이 있고요. 네.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둘 다 뇌 조직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한쪽은 혈관이 터지는 것이고 한쪽은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라서 치료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네. 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 뇌실질 내출혈과 약해진 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네.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뇌경색과 심장에서 오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이 뇌경색의 경우는 동맥경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엔 막혀서 문제가 되는 거네요. 예,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동맥경화 찌꺼기가 부서지면서 부서진 부분에 혈전이 엉기거나 찌꺼기나 혈전을 타고 올라가면서 뇌경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역시 심장에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내부에 큰 혈전이 있는 경우에도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타고 올라와 뇌경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터진 뇌출혈인지 혈관이 막힌 뇌경색인지 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우선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오면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알기 위해서 우선 뇌 CT를 찍게 됩니다. 네. 예, CT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뇌출혈인 경우에는 CT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출혈이 보이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뇌출혈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출혈량이 적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하고 뇌가 부어오르는 것을 막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출혈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고여있는 피를 빼내주는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CT로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확인을 하고 뇌출혈이라면 혈압 조절이라든가 시술, 수술이 들어가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뇌경색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할까요? 예, 역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보이지 않을 때는 곧바로 MRI 정밀 검사로 뇌경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뇌경색이 진행되어서 이미 손상이 심한 부분과 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하게 되고요. 증상이 발생한 시간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든 그렇겠지만 특히 뇌경색이 발생하면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찾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자,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이 약물 치료의 시간이 관건이라고 하던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증상이 발생한 지 4시간 반 이내라면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혈전용해제는 뇌경색 환자한테서 급격히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약을 쓸 수 있는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에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전용해제를 주사로 사용하게 되면 빠르면 5분, 늦어도 1시간 정도 만에 효과가 보이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혈전용해제도 쓰면서 이 혈전용해제의 효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혈전 제거술, 즉 혈관을 직접 확인하며 혈관을 뚫는 시술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런 혈관을 직접 확인하고 뚫는 시술도 증상이 발생한 후 최소 6시간 이내에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의 증상을 정확히 알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 빨리 병원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뇌경색 발생 4시간 안에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엔 혈전 제거술도 하는 게 이 뇌경색의 치료 방법이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뇌졸중을 의심하고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흔히 손저림이나 뒷목 당김, 눈 떨림, 손 떨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뇌졸중 증상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뇌졸중인 가능성은 비교적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졸중의 증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는 갑자기 생긴다는 것, 그리고 몸 한쪽으로 증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고 몸 한쪽으로만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예, 역시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거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진다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경우, 그리고 어젯밤까지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한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몸에 한쪽만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한쪽 얼굴에만 마비가 있는 경우 뇌졸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 그리고 한쪽 팔다리로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즉시 119를 통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쪽으로만 이 마비 증상이 생겼을 때 이 뇌졸중 증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림이 한 가지 더 있나요? 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250-5100번, 250-5200번 2대의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저희 지금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예.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뇌졸중을 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네. 예. 이 후유증으로 다리가, 경련이다 그러나? 예, 예. 이렇게 까딱까딱거리고, 그래서, 예, 저 혼자 바깥으로 출입을 못 하거든요. 예, 예. 이제 남편 손을 잡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예, 이 경련이 오면 다리가 피가 내리듯이 쫙 내려오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원인을 몰라서 제가 치료를 못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뇌졸중이 온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작년 4월 달에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물 치료를 했다 이러더라고. 예, 예. 보통 그 뇌졸중이 오고 나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증상이 아직까지는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재활 운동이나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다리 통증이라든가 다리 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돌아올 수 있는 시기고요. 그런데 이런 통증이라든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는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마비가 온 쪽 다리는 뼈를 잡아주는 근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약하기 때문에 다른 멀쩡한 쪽 다리보다는 근육통이라든가 쥐라든가 아니면 뭐 통증 같은 게 좀 잘 나타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병원에 가서 예. 약 처방을 받아오는데 예. 알츠하이머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해주더라고. 아, 예. 떨림 현상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뇌졸중하고 알츠하이머는 제가 알기로는 치매에 한 일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근데 뇌졸중이 왔는데 왜 알츠하이머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해준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예. 그 다리 떨림 현상이 온다니까 예. 그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 예. 보통 그 약을 먹으면은 예. 무슨 이 후유증이 무슨 치매가 빨리 온다든지 그 뒤 후유증이 제가 겁이 나서. 약은 일단 꾸준히 드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보통 뇌졸중이 오고 나서 치매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기억력 저하 그런 게 좀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뇌졸중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기억력 저하라든가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알츠하이머 약을 처방받고 계시다면 뭐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거라든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약은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그 환자분 기록이나 그런 걸 볼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예, 확실히 알기는 어렵고요. 네. 예. 근데 이런 알츠하이머 증상이라든가 기억력 저하가 뇌졸중이 오고 나서 더 심해지는 경우는 꽤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어머니 그러면은 네. 그 약을 갖다가 꾸준히 이제 복용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은 예, 꾸준히 아무래도 하는 복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어머니 궁금한 네. 제가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는 기억력이 그렇게 나빠지거나 치료받고 난 뒤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을 계속 꾸준히 복용해야 됩니까? 보통 알츠하이머에 일반적으로 쓰는 약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을 좋게 만든다기보다는 기억력을 더 안 떨어지게 최대한 좀 붙잡아 놓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치매 약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이라면 꾸준히 드셔주셔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어머니 궁금한 점은 해결되셨나요?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또 다른 전화가 있어서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뇌혈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지난 12월 11일 날 예.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너무 아파서 머리가 완전히 터져 나가버릴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119로 가서 제가 그걸 했어요. 색전술을 내추럴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색전술을 했는데 하고 퇴원을 하고 집에 왔어요. 네. 왔는데도 아직까지 머리가 이쪽이 아팠다가 이쪽이 아팠다가 계속 아파요. 일상생활을 집에서 하는데도 다른 어느 장애나 팔, 다리가 아프고 이런 거는 없어요. 다른 게 아무런 후유증은 없어요. 예. 없는데 현재 머리가 계속 뒤가 아팠다가 앞이 아팠다가 이 한쪽을 여러 군데로 가면서 군데군데가 다 계속 아파요. 약은 복용하고 있는. 혹시 아픈 게 좀 욱신욱신하게 아프십니까? 아니면 뜨끔뜨끔하거나 좀 묵직하게 아프십니까? 약간 뜨끔뜨끔하면서 감기 초기 증상 때 머리 찌끈하게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 예. 그리고 혹시
그 맨 처음 뇌출혈 진단 받았을 때처럼 머리가 완전 깨질 듯이 아프다든가 그런 건 지금은 없으시고요? 그런 거는 없어요. 예. 뭐 그냥 한쪽이 그냥 뭐지 쿡쿡 쑤신 한쪽이 아프다 이렇게 좀 아프면 좀 조금 시간이 오랫동안 조금씩 아파요. 예. 이런 경우에는 네. 그 뇌출혈이 후유증 때문에 생긴 두통인지 아니면 그 오랫동안 입원 또는 그 병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심한 두통인지 조금 구분하기는 그 전화 통화로서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두통과 동시에 구토가 동반된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그 뇌출혈 진단받았을 때와 비슷한 양상의 심한 두통이 갑자기 온다거나 할 때는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서 그 뇌출혈이 혹시 더 늘진 않았는가 사진을 찍어보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고 좀 가벼운 두통이라면 뇌출혈 후에 어느 정도 뭐 후유증이라든가 내지는 뇌출혈 자체의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두통의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약을 타러 가니까 예. 쪽에서는 몇 달 동안은 이런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켜보고는 있는데 예. 그러고 앞으로 갈 일을 예. 어떻게 해야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우선은 뇌출혈에 있어서는 혈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혈압 혈압은 예. 이상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예. 혹시 그 뇌동맥류 색전술을 받으셨습니까? 네. 예. 그 뇌동맥류 때문에 생긴 뇌출혈이라면 네. 그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도 가끔씩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뇌혈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럼 네. 예, 몇 예. 개월 만에 정기적으로 받으려면 얼마나 기간을 두고 받아야 보통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은 혈압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고혈압이나 그런 게 있다면 뇌출혈 위험성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틈날 때마다 혈압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고혈압이 있다면 곧바로 혈압 조절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사도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주기로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예. 혈압 조절도 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뇌출혈, 뇌혈관 질환,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뇌졸중 의심 증상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요. 무엇보다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막상 이게 닥치고 나면 허둥지둥 되니까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선 119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의식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과 곧바로 시술 같은 게 가능한 병원을 119는 알고 있기 때문에 119를 통해서 그런 시술이나 약제 사용이 가능한 병원으로 곧바로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의식이 저하된다면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물이나 약을 함부로 먹이다가는 사례가 걸리거나 아니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인다거나 우황청심환 같은 것을 먹인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하는 경우는 그 환자를 편안히 눕힌 후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물을 마시면서 좀 침착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은 최대한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뇌졸중은 이렇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오는 등 후유증이 무섭기도 하죠. 자, 이런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경고 증상이라든가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법 이런 건 없을까요? 예, 역시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뇌경색이 경고 증상이 우선이 있는데요. 이런 뇌경색이 경고 증상도
뇌경색이 증상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네. 갑자기 언어장애나 안면마비나 또는 뭐 사지마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경고 증상과 뇌졸중이 증상과의 다른 점은 경고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증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환자들 중 20% 정도가 그 수일에서 수개월 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경고 증상이 있으면 실제 뇌경색이 온 것과 같은 검사와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그 환자 사례인데요. 열흘 전부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왔다가를 반복했던 50세 남자 환자입니다. 금방 힘이 들어왔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대수롭지 않은 증상으로 생각하고 지내시다가 점점 증상이 자주 나타나서 저희 방문하셨던 환자분이고요. 혈관 사진을 보시면 왼쪽 뇌로 가는 혈관이 중간에서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에서도 실제 왼쪽 뇌에 조그만 뇌경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혈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큰 뇌경색이 오기가 굉장히 쉬운 분입니다. 그런데 경고 증상을 재빨리 발견해서 작은 뇌경색만 봤을 때 미리 발견하고 큰 뇌경색을 예방한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그림에서 본 환자가 50세라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면 7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이 50대부터 뇌졸중 예방에 좀 힘을 써야 할까요? 예. 일반적인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네.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도 많을 뿐더러 평소에 별달리 성인병이나 그런 게 없었던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하지만 자신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이 있는 분들이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 또는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 그리고 비만이신 분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 또는 운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이런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기가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경동맥 초음파라든가 뇌혈관 초음파 같은 뇌혈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성인병 질환, 이렇게 술, 담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런 걸 예방하려면 아무래도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 뇌졸중의 위험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그런 생활 습관이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10대 때부터 담배를 거의 하루에 2갑씩 매일 피워하셨던 분입니다. 그다음 술은 과음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어느 정도 괜찮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 일반적인 분들이 한두 잔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한두 잔으로 끝날 게 아니면 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짜게 드시는 게 고혈압이 원인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좀 싱겁게 드시고 채소와 생선을 골고루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가능한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리고 걷는다든가 여유가 있을 때마다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운동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새해도 됐겠다. 이참에 시청자 여러분도 금연 좀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짜지 않게 먹기, 또 꾸준한 운동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예, 우선 비만이시라면 체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 일반적인 건강 검진을 제때 받는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전문의와 상의하에 치료와 검사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노출도 이런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외출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바로 병원으로 방문하셔서 다른 부상이나 합병증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중에서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뇌졸중 증상이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았을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예, 이런 뇌혈관 질환에 대한 검사는 다 여러 가지 검사가 많지만 제일 대표적인 검사로는 CT, MRI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이 있습니다. 예,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CT 같은 경우에는 빠른 촬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CT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 방향이 다른 급성기 뇌경색과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고요. 지금 CT 사진에서 보이는 그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이 그 뇌경색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또는 그 CT 혈관 조형 촬영을 함께 시행한다면 막힌 혈관이나 파열된 뇌 동맥류도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죠. 예, 역시 그 MRI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MRI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뇌경색을 진단하는 데 가장 민감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에서 보이는 하얗게 된 부분이 뇌경색이 온 부분이고요. 즉 CT에서 약간 어둡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MRI에서는 더 확실히 볼 수 있고 작은 뇌경색도 잘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경색이 여러 군데 발생했을 경우 뇌경색이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 추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MRI 역시도 CT처럼 뇌혈관을 함께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CT에 비해서 촬영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CT와 MRI 검사상에서 뇌혈관 질환이 진단된다면 심한 정도에 따라서 뇌혈관 조영술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뇌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혈관을 보는데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 정도나 양상에 따라선 방금 말씀하신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생소합니다. 어떤 진단법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뇌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의 손목이나 사타구니를 통해 가느다란 관을 혈관을 통해서 넣어서 그 머리 혈관 앞까지 보낸 다음에 그 혈관을 밖에서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주입합니다. 그것을 바깥에서 엑스레이로 촬영하면서 혈관이 실시간으로 흐르는 모양이라든가 혈관이 흐름, 모양 등을 거의 혈관을 직접 보는 것과 비슷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촬영에 필요한 시간은 30분에서 수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 환자가 그 6시간 이내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인 경우에는 혈관 조형 촬영과 동시에 그 혈전 제거술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예, 검사를 통해서 뇌졸중이 진단된 경우 치료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뇌혈관 조영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6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오게 되면 혈관이 막힌 부분은 완전히 손상을 받게 되고 그 주위 부분은 좀 불완전하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즉 이런 급성 뇌경색의 치료 목적은 그 주위 불완전하게 손상을 받은 부분을 피를 다시 통하게 해서 최대한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증상 발생 시 최소한 6시간 이내에는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지금 뇌졸중에 대한 저희가 궁금증을 풀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상담 전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투석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한 며칠 전에 가끔
투석을 1년 동안 하면서 한 4번 정도 경험하긴 했는데 지난 며칠 전에 머리가 이렇게 그 설정이 200대 혈압이 항상 있고 170, 160막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데 이번에 90까지 확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계를 멈추고 이제 상황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응급을 했는데 그런 뒤로 전에도 자주 그렇긴 했지만 그런 뒤로 이제 그 전에부터 어깨가 오른쪽 팔이 완전히 마비되는 증상도 있었고 그 왼쪽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왼쪽 목선도 아프고 그리고 가끔가다 혓바닥이 전체적으로 굳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심장도 좀 안 좋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좀 회복이 됐는데 오늘 그 한 3, 4일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음식을 꺼내려고 냉장고에서 이제 그릇을 꺼내는데 그릇을 콕 놓치고 또 컵을 그래서 이제 또 컵을 갖다가 먹으려고 컵을 드는데 이 컵 저 컵 다 놓치는 거예요. 그 싱크대로. 그리고 국자를 들려는데 국자가 손에서 흐르르 흐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돌아오긴 했는데 네. 전화 받을 때도 손도 저리고 그러는데 이런 증상이 신경 쪽으로 이렇게 내가 혈관이 뭐 가늘다 맨날 또 병원에서 그런 말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가 겁이 났는데 마침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나오셔서 얼른 전화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증상만 듣고 보자면 네. 그 뇌경색이 경고 증상과 꽤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증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힘내시고 있어요. 예.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그 자주 발생한다면 이거는 그 근처에 있는 신경과라든가 그 큰 종합병원 신경과를 반드시 좀 방문하셔야 되는 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냥 투석에서 그런 거라고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넘어가기는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심각한 거 아니라고 수업까지 구부한다는데 저는 혀가 굳은 게 자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에서 이제 미끄러지고 새벽에 잠자고 아무리 일어났다지만 4번씩이나 뭘 흘린다는 것은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 혀가 굳는다든가 그런 거는 투석 중에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이제 컵을 놓친다든가 아니면 국자를 잘 못 들어 올리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든가. 들었는데 그냥 스르르 손에서 빠져서 4번이나 그렇게 되니까 겁니다. 그런 증상이라면 그 인근 신경과라든가 큰 병원 신경과를 꼭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점 해결되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연결된 전화가 한 통 더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30대 초반 여잔데요.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머리가 되게 막 지끈거리고, 속도 좀 메스껍고, 약간 눈알이 진짜 빠질 것처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그렇게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혹시 뭐 뇌졸중 이런 거랑 연관이 있을까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지금 혹시 그 머리 아픈 게 좀 욱신욱신하게 그렇게 아프십니까? 아니면 좀 묵직하게 아프십니까? 좀 지끈지끈거리는 것 같아요. 지끈지끈거리고 막 이렇게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아파요. 이런 두통이 좀 그 옛날부터 좀 오래되셨나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새로 생긴 두통입니까? 좀 꾸준히 있었는데 최근에 그냥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30대 초반이 젊은 여성에서 이런 두통이 있을 때는 편두통인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편두통은 뇌경색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전조 증상을 동반한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뇌경색의 위험성을 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머리 아프기 전에 한 1년 전쯤인가 눈앞에 빛이 반짝반짝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도 맞나요, 혹시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당장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40대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뇌혈관 검사라든가 아니면 그 혈압이나 당뇨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혈압, 당뇨 같이 뭐 위험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예. 미리 좀 관리를 하고 점검을 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네, 또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뭐 지금 당장 병원에 가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럴 필요, 두통이 심하다면 두통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신경과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신경과 하윤석 전문의와 함께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한 통이 더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데요. 어떤 점 예. 궁금하신가요? 제가 전에부터 이 한쪽으로 거의 보면 왼쪽으로 마비가 오거든요. 네. 마비라는 게 뭐 눈떨림도 오고 아니면 막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네. 예전에는 또 입 가쪽으로 하고 이렇게 경련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요 한 일주일 정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고요. 네. 두개를 먹고 하는데도 느낌이 좀 그래요. 그 혹시 그 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다든가 그런 건 혹시 있습니까? 혈압하고 당뇨는 아닌데 콜레스테롤 약은 먹고 있어요. 예, 지금 눈떨림이라든가 아니면 콕콕 찌르듯이 아픈 두통이라든가 아니면 그 입 주위 경련 같은 경우에는 그 뇌졸중이 일반적인 증상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는 합니다. 그런 그래요? 예, 거리가 먼데 만약 그 입 주위 떨림 말고 그 입 한쪽이 처진다든가 아니면 눈꺼풀 한쪽이 처진다든가 아니면 그 팔다리 한쪽이 잘 들어 올려지지 않는다든가 그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그럴 때는 곧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그렇게 막 움직이는 거에 힘든 거는 잘 없는데 한 번씩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쫙 풀려가지고 이게 느낌이 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떤 이상한 느낌에 온몸으로 이제 이상한 느낌이 나면서 다리 이제 힘이 조금 없을 때가 있고요. 또 이 살점들이 한쪽 어딘가가 아니고 군데군데가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예, 이런 게 한쪽으로만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양쪽 다로 나타나십니까? 이건 살이 꼬집었을 때 뭐 감각이 없는 이런 거는 양쪽 다 어느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어디 이렇게 눌러보면 감각이 남의 다리 끓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분들이 군데군데 있고요. 제가 이제 머리가 이게 아프고 하는 게 꼭 이렇게 앞면이 반쪽만. 근데 병원에서는 한 번씩 이제 이 동네 병원에 가니까 뇌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솔직히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해요. 그 일단 큰 병이 경고 증상이나 그런 거는 좀 아닐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이런 증상 때문에 그 환자분 본인이 좀 많이 불안하시다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그 피 섞인 가족분들 중에서 뇌졸중이 걸리신 분들이 있다거나 그런 가족력이 있을 때는 그 사진을 그 환자 본인이 안심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체크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중에 뇌경색 있고. 근데 제가 이 한 번씩 지금 뭐 이렇게 조영제 놓고 이렇게 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막 15분, 20분 이렇게 하는데도 호흡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막 이렇게 할 때 되면 검사할 때 되면은 천정이 막 돌아가고 식은땀 나고 막 그래서 힘들었고 이 뇌 검사를 할 때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겁이 나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아니면 일단 인근 병원에 방문하시면 좀 약한 진정제라든가 그런 걸 쓰면서 사진을 찍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 그 인근 신경과라든가 그런 걸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는 일단 안 좋은 거죠, 몸에. 이게
머리 감는 것도 안 되고 삐는 것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아파요. 아, 뜨끔뜨끔 거리는 통증이 말씀이시죠? 하늘로 콕콕 막 찌르는 것 같이 너무 아프고. 예. 바람만 쐬도 아프고. 예, 일반적으로 오래된 두통일수록 그 큰 병이 경고 증상이라거나 그런 경우는 좀 잘 없기는 합니다. 새로 나타난 증상이라면 좀 큰 병이라든가 뭐 다른 뇌 안에 있는 다른 병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오래된 증상일수록 비교적 다른 뇌졸중이라든가 그런 거의 위험 증상인 경우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예. 그래도 다른 병에서도 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증상이기도 한가요, 혹시? 자세한 거는 결국 머리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혈액 검사라든가 그런 걸 체크해봐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검진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네. 어머님 궁금한 점은 다 해결되셨나요? 저 한 가지만 더요. 네, 한 가지만 더.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느낌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지 멈추는 그게 이제 높은 층에서도 그걸 느끼거든요. 어지럽고 어쩔 때는 심할 때는 벽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보통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또는 흔들리는 걸 느끼는 게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에서 그런 걸 느끼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예민한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멀미를 심하게 한다거나 또는 이런 엘리베이터 움직일 때 흔들리는 걸 좀 심하게 느낀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중에서도 좀 주의해야 되는 어지럼증은 갑자기 발생하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증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으시면 인근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뇌경색의 치료 저희가 혈전 용해제 말고도 혈전 제거술을 통해서 막힌 뇌혈관을 뚫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면 일종의 수술이 되는 건가요? 예,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막힌 혈관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 스텐트망이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스텐트를 넣어서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게 제거한 혈전들이고요. 이런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성이나 치료 효과가 정맥 내 혈전 용해제만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서 뛰어난 게 증명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혈전 용해제와 혈전 제거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의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어떤가요? 뇌출혈의 경우에도 원인과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뇌실질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내과적 약물 치료로 혈압이나 뇌의 압력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약물 치료로 크게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뇌출혈 양이 많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가느다란 대롱을 뇌 안에 삽입하여 피를 빼내는 혈종 배액술이나 출혈량이 대단히 많을 경우에는 머리를 직접 열어서 수술을 하는 개두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주막하 출혈, 그러니까 뇌동맥류가 파열하면서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파열된 동맥류를 CT나 뇌혈관 조영술로 확인을 한 다음에 클립 같은 걸로 동맥류를 막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뇌혈관 촬영술을 하면서 코일을 뇌동맥류 안에 직접 삽입하여 뇌동맥류를 막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런 뇌졸중 치료를 받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위험 인자를 알아야 할 텐데 아까 전화에서도 고혈압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고혈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에 있어서 위험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혈관이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고요.
점점 혈관이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져서 막히면 뇌경색이 일어나고 혈관에 탄력이 없어져 동맥경화 때문에 탄력이 없어져서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없는 환자보다 그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4배 정도까지 뇌경색이 더 잘 발생한다고 하고요. 예. 당뇨병도 역시 뇌졸중의 위험도를 약 1.8배에서 2.5배 정도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좀 주의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잘해야겠고요. 특히 담배도 뇌졸중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뇌졸중 환자 중에 흡연자가 상당히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흡연도 역시 고혈압이나 당뇨만큼 중요한 뇌졸중의 위험 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적어도 2배 이상 뇌졸중이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는다 하더라도 약 5년 정도, 금연하고 나서 5년 정도가 지나야 정상인과 비슷한 정도로 뇌경색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금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에 심장 질환도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요? 예, 역시 심장 질환 역시 중요한 원인이고요. 전체 뇌졸중이 약 20% 정도가 동맥경화나 그런 원인이 아닌 심장병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약 17배까지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 어떠한 원인에서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심장 안으로 들어온 피가 심장 안에서 고이게 되면서 혈전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혈전을 만들게 되면 이 혈전이 심장 밖으로 빠져나와 다른 혈관들을 돌아다니면서 뇌경색이나 다른 질환들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를 심장탓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제일 잘 일으킬 수 있는 심장 질환은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심근경색, 판막 질환, 그리고 인공 판막 이식 이런 경우에도 다른 분들보다 심장에서 피떡이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색전을 방지하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요. 이런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뇌졸중의 발생률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료 및 약물 치료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고지혈증도 뇌졸중의 위험 인자라고 하죠.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그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높으신 분들은 그 정상인 분들에 비해서 약 1.8배에서 2.6배 정도로 뇌경색이 위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는데요. 제일 흔하게 쓰는 약이 스타틴이라는 종류의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그 피떡이 잘게 부서져서 온몸을 잘 돌아다니게 하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을 사용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되면 역시 뇌경색의 발생 위험을 20에서 3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뇌졸중 예방에는 금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여기에 체중 조절,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뇌졸중에 걸렸을 때 그때는 평소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빠른 치료고요. 네. 그 치료를 다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뇌졸중이 걸린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재발하는 경우도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병증이나 후유증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후유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재활 치료도 필수적이고요. 퇴원 후에도 꾸준한 약 복용 그리고 꾸준한 진료도 필요하고 금연은 무조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방금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 인자들도 살펴봤는데요. 예방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채소, 과일 이런 건가요? 예, 채소, 과일, 올리브유 그런 생선. 것들인데
하지만 꼭 지중해식 식단이 아니더라도 그 일반적인 가정식으로도 충분히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식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하는 경우도 많고 바깥에서 패스트푸드나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식사를 다 못 하시게 된다면 그 아무래도 밖에서라도 그 과일과 채소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드시고 지방이 많은 육류 종류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가정식도 충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일반적인 가정식에서 그래도 조금 소금은 조금 줄여주시고 그리고 콩 종류라든가 그 생선 그리고 과일 채소 그런 거를 적당히 더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과일, 채소, 콩, 생선이 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방송 건강클리닉 하윤석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겁니다. 곧바로 얼마나 빨리 치료받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예후라든가 후유증이 남는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큰 병원을 가시기보다는 근처에서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본인이 혈압이나 당뇨 또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비만이시라면 주기적인 검진과 가까운 신경과를 방문해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뇌경색을 충분히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양이에서도 최근 AI 감염이 확인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어린이 청소년 AI 예방 행동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주인이 없거나 야외에서 만난 새, 고양이, 개 등 이런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생동물을 혹시 만졌을 때는 곧바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셔서 사람에게 감염이라든지 더 큰 피해는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